예전에는 생각 못 했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제가 혼자 지냈잖아요. 네. 첫 번째 학기는 6개월 만에 제적당했고 두 번째 학기는 3개월 만에 자퇴를 했는데 거의 늘 자취방에서 혼자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상은 뭐 학교 친구들은 뭐 다 학교 다니고 있고 나만 혼자 사실상은 민방위 훈련 받고 있었을 때. 왜냐면 이제 민방위 훈련은 군대 갔다 오시고 예비군 소집이 끝난 분들이 나오시거나 군대 가기 직전의 실업 청년들이 나오는 자리인데, 왜냐면 나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또 민방위 훈련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보면 늘 아저씨들 틈방에 나 혼자 있더라고, 민방위 훈련. 81년도에 제가 금호동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형님하고 누님이랑 그때 81년 여름에 등화 관제 훈련을 세게 했었어요. 그래서 81년? 네. 예. 여기다가 민방위 완장 차고 내가 맡은 골목에 불 끄세요 불 끄세요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나보면 그 시는 너무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외로움, 한번 추위를 한기가 들어오면 아랫목에 앉아도 한기가 잘 안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문풍지에 슬쩍 찬바람만 들어도 혹삭혹삭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가지고는 외로움과 고독의 상처가 굉장히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상처가 오래 갖고 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상 혁명을 하고 뭐 광주 시민항쟁과 뭐 김대중 내란업무 사건에 대한 사형언도나 이런 것들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어디 가다가 학교를 계획당했는데 대전에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그러면 혁명가의 길로 가볼 거라고. 예. 사르트르가 지식인을 위한 변명, 1950 몇 년에 동경대에서 했던 그 강연지,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 책을 보니까 지식인은 출세하고 권력 있는 자의 아부하는 아부꾼들이 되는 것이 지식인이래요. 나는 그런 지식인 안 될란다. 그럼 나 대학교도 안 간다. 난 민중과 같이 할란다. 이래가지고 학교를 뛰쳐나왔는데, 물론 학교에서 또 계엄사에 잡혀가는 바람에 학교에서도 쫓겨나버렸지만 할 데가 없네. 그 자취방에서 눈 뜨면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면 좀 새벽까지 책을 보거나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눈 뜨면 10시, 11시, 12시. 그럼 10시에 일어나면 김자옥의 사랑의 계절 라디오 나오고 12시에 늦게까지 하면 임국희의 여성사랑 나오고, 이걸 2년을 혼자서 3년을 보냈던 거예요. 와,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녁 때만 되면 기다려줘. 우리 형이 학교에서 빨리 돌아오고요. 81학번인데. 형 친구라도 놀러 오면 눈이 반짝거려가지고 형들이랑 놀고 싶어서. 사회과학 얘기도 하고, 막 역사 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이제 그때 누님의 야학 선생으로 다녔던 박형교 목사의 제일교회. 거기 나가서 청계피복 노동조합 친구들한테도 놀거나, 전태일의 청계천 청피 그 골목길을 혼자 소주병 들고 걸어다니거나.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굉장히 많은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있었던 그 마음들이 선뜻선뜻 찬바람에 한기 들듯이 이렇게 마음속에 외로움과 고통으로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혼자의 그 시간은 역사는 민중이 승리하는 역사다, 이렇게 백성이 승리하는 역사다,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다라고 믿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전두환은 대통령 되고 81년도에.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제 성장통이기도 했지만 가장 혹독한 성장통과 인생의 시련기였던 것 같아요. 그걸 견디는 힘은 역시 나를 믿고 사랑해준 주변에 많은 분들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어머니. 어머니는 내가 두 번째 학교를 성남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3개월 만에 자퇴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어디요? 대전의 남대진고등학교. 거기는 이제 여름방학 때
교과서를 나는 혁명가가 될 거라고 교과서를 죄다 다 팔아버리고 이제 2학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이제 여차하면 학교나 그만둔다 생각을 하고 책가방에 뭐 김학준의 러시아의 명사 뭐 신일철이 씨가 번역한 리슨 양키 뭐 한한상 씨의 민중과 지식이 뭐 이런 책이나 이제 넣고 다니면서 이제 읽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광주항쟁 이후에 김대중 내라는 모습까지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하여튼 뭐 저는 뭐 기암사에 좀 잡혀가서 학교를 그만뒀는데 두 번째 학교를 한 3개월 만에 부모님이 하도 성화를 하셔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이제 주소를 옮겨서 가리봉동 누님 댁에 주소를 옮겨가지고는 왜냐면 대전권역에서는 또 다시 시험을 못 보니까 이미 블랙리스트가 됐으니까 보려면 받겠지만 또 가기는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로 주소를 옮겨서 이제 가서 배정받은 게 대방동의 성남고등학교인데 3, 4, 5 6월 4일날 자퇴를 했으니까 예를 들면 4.18 그 81학번 형들이 이제 내가 첫 번째 고1 때 우리 형 친구들이 대전고등학교 3학년 고3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 갔으니까 81학번이 됐죠. 뭐 이제 그렇게 대학생 형들이랑 놀다 보니까 이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부모님 때문에 학교를 온 거라서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을 설득해서 내가 대학교 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 학교 그만둘란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와서 6월 4일날 교무실에 와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자퇴도장을 찍어주는데 그래 이제 나는 이제 됐다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 이제 손잡고 이제 성남고등학교 이제 교무실에서 나와가지고 정문 쪽으로 나오는데 정문 앞에 다 와갈 때쯤 뒤통수 내가 있었던 바로 1학년 교실이 바로 그 운동장 정문 옆에 있었는데 거기서 애들이 책 읽는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어머니 펄썩 주저앉아 우는 거야. 아유 자식아 저놈들은 저렇게 공부하는데 왜 넌 학교 자꾸 때려치고 그만두려고 하냐 이 새끼 하면서 이제 거기 우는 거야 어머님이. 근데 제가 그 기간 동안 그 어머님의 사랑과 눈물 때문에 사실상은 버텼죠. 어머님이 늘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눈물이 저를 엇나가지 못하게 했었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선배들이 많은 선배들과 친구들이 나를 존중해줬고 나의 선택을 존중해줬고 나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영웅적 하여튼 선배들은 기특하거나 장하다고 격려를 해주는 선배들이었고 그런 많은 선배들이 나를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줬죠. 친구들이나. 내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내 주변에 정말로 뛰어난 많은 선배, 동료,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별평상가에서 장사하다가 그냥 대리운전 하다가 아니면은 내 후배놈 중에 두 놈은 우울증 걸려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고 그들이 청춘에 독재자와 불의의 한가에서 그 청춘을 보냈던 그 인생들이 혁명의 시대가 종언되고 그리고 한 시대가 바뀔 때 그때 그들이 시민운동가로 변신을 하거나 현실 제도정치권이 되거나 아니면 현실의 직업인이 되어서 먹고 살거나 하는 이 전환점을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느낀 건데 땅속의 지진이 조금만 잃어도 건물들이 자빠지는데 시대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사는구나 그걸 느껴요. 근데 사람이 인생이라는 것이 짧고 워낙 약해서 그걸 매번 능동적으로 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시대교체나 시대변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그런 주제에 속해요. 그런 주제에 속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으면은 모두가 더 큰 쓰나미를 당한다는 거죠. 내가 747 해줄게. 안 돼요. 내가 실내프로스 만들어줄게. 실내프로스에서 그렇게 해서 안 만들어져요. 네. 내가 좋은 정치인 될게. 그 좋은 정치인이라는 자기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김용옥 선생이
그 시진핑 책을 내면서 거기에는 그거 정말 정리 잘 해놓으셨던데 저도 이제 개념이 좀 모호했던 것들이 그 책 보면서 정리가 되는데 인치와 법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법과 제도에 통치를 한다면 중국은 인치를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인치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는 사람 인자의 인치에다가 이꼴 어질인자의 인치 이꼴 왕도론 덕성론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 동양의 정치사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품격과 덕성으로 통치하는 방식으로서 제도를 대체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건 지금 시대에는 이제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대쪽 총리처럼 이회창 씨의 법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갑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거기에 인간의 논리가 자꾸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인간의 논리가 없다는 건가? 그게 바로 민주주의 리더십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인치의 요소가 없으면 이 법과 제도는 사실상 작동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리더십을 제대로 가지고 인치를 해야만 이 법과 제도 헌법이 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인치를 잘못해 놓으니까 민주주의 리더십으로서 이 법과 제도를 운용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큰 헌법적 정신이 있으면 원내대표랑 자기는 어떻게 협상하고 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기가 마음을 조금 더 가라앉혔더라면 우리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드 문제에도 이것이 사드라는 무기 체계를 설치하는 것이 즉 우리의 모든 권한은 법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도 법에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법에 위임되지 않은 모든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럼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권한인가? 그럼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서 다른 조치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말할 권한 없어요. 연합사령관이 결정한 것만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란다면 그 의사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가? 의회라는 데서 의회에서 해야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의 지도자는 의회에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손해, 이익과 지출과 관련되어지는 중대한 결정사항 의회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는 헌법정신에 따라서 의회에다가 이 의견을 물어야 돼요. 이것을 내 결정권이라고 해서 내가 결정했으니까 나 좀 따라줘. 이걸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합의하고 승복할 수 있는.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다가 준 비준권에 해당되는 논의사항으로서 의회에다가 논의를 하고 그 논의 속에서 이 의사결정을 해내려고 했으면 좀 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의회에서 논의하다가 야 그건 안 되겠다 그러면 상호 방어조약 내에 그럼 우리의 단서조항을 이렇게 달다든지 그럼 의회에서 다른 법률 개정 사항을 만들지 않겠어요? 뭐 빠져나갈 것도 있고. 네. 근데 정치적으로 이제 모면하고 회피하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으로는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그 국가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민주주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지도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정당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행정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